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그 중에서도 1950년대에 일어난 사건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남한부터 봐야겠죠. 자, 남한은 이승만 정부가 이제 독재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독재를 계속하고 또 정권을 계속 연장해서 계속 정권을 오랫동안 잡으려고 시도를 하겠지. 그래서 헌법을 계속 바꿔가면서 정권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정권을 이어갑니다. 자, 그럼 당시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 우선 6.25 전쟁 직전에 일어난 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겠습니다. 1950년 5월 30일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도 되기 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 재헌국회가 50총선거로 구성이 됐다면 그 재헌국회가 원래는 그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재헌국회는 헌법을 만드는 게 처음으로 헌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국회이기 때문에 2년만 국회의원을 하고 이제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지. 무소속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126명이나 당선이 되고 이 당시에 국회의원 정족수가 거의 200명 조금 넘을까 말까 했는데 무소속이 126명이고 이승만을 따르는 친이승만 계열은 이 모든 의석수의 26%밖에 얻지 못한 대참패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는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 다수가 됐다라는 거지. 재헌국회와 비교를 하면 상황이 더 두드러지는데 재헌국회에는 친이승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38석이나 됐는데 2대 국회에는 57석이나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 정권이 이미 민심을 잃은 상태였다라는 거지. 자,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거기에 전쟁 중에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학살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학살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공식적으로 폭로된 게 이런 사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안 좋았겠지. 거기에 이승만이 직면한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지 않고 직선제로 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간선제였기 때문에 아까 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보면 알듯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에는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이승만은 절대 재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우선 자유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 지지 기반을 넓히고 대통령의 선출 방식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할 것을 시도했단 말이야.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로 했다가는 뽑힐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선제로 개헌할 것을 시도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개헌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데 대통령은 국회에서 절반만 찬성해도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표만 많이 얻으면 과반수가 안 돼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개헌은 사실 더 어렵단 말이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아까 봤듯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이승만파가 다수였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킬 리가 없겠지. 그럼 이승만 정부의 대책은 도대체 뭐냐? 우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전쟁 중이라는 핑계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가 일상생활을 장악하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국회의원 버스를 납치를 해버려. 헌병대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국방부 장관 아니 참모총장한테 이거를 지시를 내렸는데 참모총장이 이건 못하겠다 반발을 해서 국회의원 버스를 헌병대를 시켜서 납치를 시켜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국회의원들이 출근길에 납치를 당했단 말이야. 엄청난 사건이지. 근데 그 납치를 무슨 테러리스트가 한 것도 아니고 국가의 헌병대가 납치를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의원들을 강제 연행해서 개헌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요했지. 그리고 뭐 말 안 듣는 진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간첩으로 몰아버렸겠지. 그래서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개헌안을 비밀 선거도 아니고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는데, 기립표결은 알지.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 반대하는 사람 앉아있어, 아니면 반대하면 일어나, 뭐 이런 식이었겠지. 그래서 이게 강요가 얼마나 강했냐면은 보면 알겠지만 1952년 1월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 반대가 143표나 됐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을 납치해서 부산 정치 파동이 일어난 다음에 국회의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발췌 개헌안을 투표시켰더니 이번엔 찬성이 163표나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왜 이름이 발췌 개헌안이냐? 발췌 개헌이라는 이름은 정부의 개헌안과 국회의 개헌안을 절충해 통과시켰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였는데, 근데 발췌 개헌안을 보면은 사실 정부 개헌안이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태야. 그리고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가 핵심이지. 양원제 국회는 국회가,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지만은 다른 나라는 상원, 하원 뭐 이런 식으로 국회가 두 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양원제 국회의 개헌안이야. 근데 양원제 국회는 이승만 정부 기간 동안에는 투표가 시행되지 않아서 실현이 되지 않고 대통령 직선제만 대통령 직선제만 실현이 되지. 그래서 이 발췌 개헌안의 핵심은 국회에선 절대로 이승만이 대통령에 재선될 수 없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이승만을 그나마 가능성 있는 직선제 선거로, 왜냐하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거의 정권을 바꾸지 않아. 국민들이 정권 교체는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편한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은 절대 안 뽑아줄 거니까 이승만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승만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영구 집권을 꿈꾸게 되는데, 자, 발췌 개헌 이후에 직선제 선거에서 반공을 내세우면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지. 전쟁 중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승만이 아직 명망이 좀 있기도 했고, 또 나이가 많으니까 옛날에 또 연장자를 뽑아주거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밑에 보면 알겠지만 부통령은 이승만의 정당인 자유당에서 뽑히지 않고 소속인 함태영이 부통령에 당선이 됐단 말이야. 원래 대통령, 이 정권의 사람들이 모두가 대대적인 지지를 했다면 부통령도 뽑아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은 나이를 먹고 고생했으니까 사람들이 뽑아주긴 하는데, 그런 인식이 있어서 뽑아주긴 하는데, 자유당 정권,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지를 거의 안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함태영인데 둘이 정당이 다르지. 그지? 자유당에선 부통령을 배출 못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은 재선에 성공을 하는데, 자, 또다시 개헌을 준비합니다. 자유당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 이번에 뭐가 문제였냐면,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2번 연임할 수 있어서 2번만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도 2번만 가능하잖아. 근데 이승만은 이미 2번 단성된 상태지. 재헌국회에서 한 번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발췌 개헌으로 헌법을 바꾼 다음에 직선제 선거에서 한 번 더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2번 하고 임기 끝나면 물러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승만 뽑아준 건데 마지막이니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승만이 계속 대통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임 대통령에 한해서, 현임 대통령이면 이승만이잖아. 연임 제한을 없애자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이승만은 계속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죽을 때까지 계속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자, 국회 정족수에서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다. 그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좀 자유당 쪽이 표를 많이 얻었고 부정선거를 많이 해서 그랬는지, 근데 그 국회에서도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의 한 명이 부족했단 말이야.
국회 제적의원이 203명이고 개헌에 필요한 의원은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135.3333이 나오거든. 203의 3분의 2면. 그럼 당연히 135.333명 이상이어야 되니까 136명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부결이 됐단 말이야. 개헌에 필요한 표는 136표야. 135.3333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6명이 필요하지 0.3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결이 돼버렸어. 부결이 됐는데 그래서 자유당도 부결됐다 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기적의 논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인데 이걸 반내림을 하자는 거야. 그럼 135가 되니까 개헌에 필요한 정적선은 135명이라는 거다. 여기에는 서울대 수학과 교수까지 막 엮이면서 봐라. 서울대 수학과 교수도 135.3333에서 반내림을 해야 된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논리적으로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135는 죽었다 깨도 135.3333보다 숫자가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136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헌안은 이렇게 어거지로 통과가 되었고 이승만은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어버리지. 하지만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한 선거가 됩니다. 이 19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는. 왜냐? 우선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은 민주당의 장면에 밀려서 낙선했단 말이야. 또 자유당은 부통령을 배출하지 못해. 자, 이승만도 마찬가지야. 당시 라이벌이었던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급사하면서 당연히 이겼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둘이 경쟁을 하는 거니까. 신익희 선생은 이분도 이제 독립운동가 출신인데 이승만이랑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결별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자 무소속으로 나온 조봉암이 예상보다 많은 표를 얻으면서 위협을 느끼게 됐단 말이야. 우선 무효표가 있는데 이 무효표는 뭐냐면 신익희가 죽었단 말이지. 근데 민주당에서 조봉암을 더 싫어했어. 그래서 민주당에서 조봉암한테 투표하지 말고 차라리 무효표를 써라. 그리고 부통령 우리 뽑아달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선거운동을 해버려서 사람들이 무효표를 낸 게 많아서 무효표가 무려 185만 표나 나왔단 말이지. 조봉암이 210만 표인데. 근데 이승만이 이기기는 했는데 저번 선거보다 득표율이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야. 56%밖에 안 돼. 이 당시에도 부정선거는 존재했고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로 공무원들이 총 동원됐기 때문에 이승만이 56%밖에 지지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이승만이 낙선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았던 거지. 이거는 자유당 그리고 이승만이 훨씬 더 잘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일으킨 일이 있어. 그럼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조봉암은 원래 좌파였어.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고 좌파 계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고 그래서 조선공산당을 조직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야. 어마어마하지. 근데 해방 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참여하고 조선공산당에서 탈당하면서 좌파 연을 끊고 이승만 정권에도 참여해서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되는데 농지개혁을 주도합니다. 우리가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농지개혁을 했다 그랬잖아. 그걸 추진한 사람이 농림부 장관으로 추진한 사람이 조봉암이라는 거지. 근데 이 조봉암이 엄청난 위협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 정부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를 씌워서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보당 사건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는 또 반공체제를 강화하겠지.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키는 등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을 아예 폐간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공 정책을 강화하고 언론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봉암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었잖아. 2011년이 돼서요. 2011년이면 조봉암이 죽은 지 52년이 지나서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이 누명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 소속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이승만 장관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조봉암은 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지. 어쨌든 이승만 정부는 계속해서 주민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반을 조직하고, 국민반은 일제강점기 애국반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애국반이라는 걸 조직해서 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건데, 이거 비슷한 국민반이라는 걸 조직해서 또 주민들을 감시하고 반공체제를 강화했다라는 거지. 50년대 이승만 정권 때. 그러면 자유당은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 이거야. 당시 자유당의 상황은 어떠냐면,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부통령을 당선시킨 사례가 자유당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당은 이승만에게 더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4.4.5 같은 것도 일어난 거예요. 목숨 걸고 이승만이 재선을 해야 그래도 자기네들 정권이 유지가 되니까. 대통령마저 이게 당선이 안 되면 자유당은 몰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저지르지. 국회의원을 납치해서 발췌개헌을 하질 않나. 4.4.5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연임 제한을 없애질 않나. 또 대통령의 위협이 될 사람을 아주 억지를 부려서 사용을 시키지 않나. 무리수를 계속 둔단 말이야. 근데 이승만은 이미 80세가 넘은 고령이거든. 그러니까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는, 그리고 부통령에서 계속 당선을 못 시킨다는 거는, 만약에 이승만이 없으면 자유당은 절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당으로 하여금 지금껏 유례없는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4.19 혁명을 배울 때 그 원인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를 해봅시다. 자, 1952년에 발췌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개헌하지. 그래서 이 와중에 벌어진 사건이 부산 정치 파동이고, 1954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기 위해서 두 번밖에 연임을 못했으니까 현행 헌법에서는 4.4.5입 개헌이라는 또 코미디 같은 일을 저질러서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지. 그래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세 번째로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이 되긴 하는데 조봉암이 많은 표를 얻으면서 이승만을 위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협이 되는 조봉암을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사용시킨 게 바로 진보당 사건입니다. 이제 경제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피해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겠지. 그래서 6.25 전쟁 때 안 그래도 해방 이후에 좋지 않았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단 말이야. 산업시설은 파괴가 되고 농경지 확해지고 물가가 폭등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지.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근데 정권이 아까 정치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뭐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지. 근데 어쨌든 방향성을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1950년대 후반에는 주요 산업시설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됐는데, 이것은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해. 그래서 산업시설을 어느 정도 복구한 다음에, 미국의 원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농산물을 주로 원조해 주는데, 자, 이렇게 미국이 제공한 농산물은 당시 식량난이 우리나라가 심각했기 때문에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당연히 줬겠지. 그리고 300산업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밀과 면화 같은 농산물을 주면은 이걸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300산업이 발달한단 말이야. 왜 그러면 이름이 300산업이냐? 제분, 제당, 면화 산업을 300산업이라고 부르는데 다 흰색이야. 제분은 밀가루를 만드는 거. 밀가루는 흰색이잖아. 제당, 설탕을 만드는 거야. 흑설탕 생각하지 마세요. 설탕은 흰색이야. 면화, 당연히 면이니까 흰색이겠지. 그래서 이 제분, 제당 이런 음식을 가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키운 게 제일제당이고, 제일제당은 현재 삼성그룹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 됩니다. 자, 문제가 당연히 존재했겠지. 다 좋은 것만 존재하진 않으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 자, 미국의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국내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농촌 경제는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농촌에서 우리는 못 살겠다. 이미 50년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난 게 아니라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원조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조 금액이 뚝 떨어져 버리면은 원조가 줄어들고 갚아야 되는 유상차관으로 미국의 지원이 바뀌면서 한국 경제는 원조에 의존했기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기속재산과 원조물자를 민간에 넘기는 과정에서 당연히 특정 기업의 혜택이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속재산도 우리가 저번에 배우면 알겠지만 이걸 받기만 하면 완전 대박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정부에서 기속재산을 불화해 줄 때 뇌물을 많이 바친 사람들한테 불화를 해준단 말이지. 그래서 당연히 정경유착이 되는 거고, 또 미국에서 준 원조물자도 미국에서 밀이랑 막 설탕의 원료를 줬단 말이야. 이걸 어떤 기업한테 얼마만큼 줄 것이냐, 이것도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당신 또 부정부패가 심해서 이 뇌물을 주는 기업한테 그 원조물자를 많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물건을 잘 만든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돈 뇌물 많이 바치는 기업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뭐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그런 부정부패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정경유착이다. 정치와 경제가 유착해서 비리를 저지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지금도 정경유착은 존재하고 옛날에 존재했는데 50년대에도 아주 심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지. 북한으로 넘어가 봅시다. 북한은 어떤 상황이냐. 자, 초기 북한 정권은 김일성만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세력의 연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김일성은 이 다양한 세력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일부 세력만 남기고 자기만 남게 되지. 먼저 김일성은 가장 강력했던 남로당 계열을 6.25 전쟁 중에 제거합니다. 제거한 이유는 뭐냐? 뭐겠어? 전쟁 패배의 책임이 니네한테 있다라는 거. 전쟁 일으킨 건 자기면서 자기가 최고 사령관이었으면서 남로당 계열의 그 책임을 떠넘겼단 말이야. 그래서 남로당 계열은 전쟁 중에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자, 스탈린이 1953년에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이 스탈린 사망 이후에 소련에서 개인 숭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서 현재 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김일성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북한 내에서도 일어났단 말이야. 소련에서도 지금 개인 숭배 비판하는데 김일성 네가 뭔데? 스탈린도 비판받는데 넌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김일성은 자신에게 반발하는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게 됩니다. 이것을 8월 종파 사건이라고 불러. 연안파, 소련파 다 없어지는 거지. 즉 갑산파 정도만 남아있는데 갑산파도 나중에 67년 되면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은 결론 정리하자면 북한에 여러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김일성이 이들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독재 체제를 강화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됩니다. 6.25 전쟁 중에는 연안파 일부가 숙청이 되고 또 남로당 계열이 숙청이 되고 또 다른 세력이었던 연안파도 1950년대에 완전 숙청이 되고 67년에 마지막으로 갑산계가 숙청되면서 김일성을 따르지 않는 세력은 모두 제거가 되고 한 60년대 뭐 이때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김일성 혼자만의 독재 체제가 거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50년대에는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독재를 강화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독재를 강화하던 시절이었다. 반대파를 제거하고 그치? 남한에 진보당 사건이 있었듯이 북한에서는 연안파 남로당계 연안 뭐 이런 사람들을 숙청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게 되는데 자, 북한도 6.25 전쟁으로 피해가 굉장히 컸겠지. 거의 폐허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북한은 전후복구 3개년 계획과 제1차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는 천리마 운동을 펼쳐서 천리마 운동은 한마디로 엄청 열심히 해서 인민들을 막 채찍질해서 이 경제개발 계획을 빨리 끝내자는 거야.
그래서 천리마운동으로 1차 5개년 계획의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고 선전을 해서 5년 계획을 세웠는데 4년 만에 끝냈다는 거야. 근데 이 비결은 뭐냐? 자본 투자 기술 혁신은 1도 없고 그냥 국민들을 갈아서 출근을 막 새벽에 시키고 밤까지 일을 시켜. 그러면은 뭐가 빨리 되긴 하겠지. 하지만 사람이 무한정 그렇게 가혹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 없는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쳤단 말이야. 빨리 그 일을 빨리 끝내야 된다. 니네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유서 깊단 말이야. 일을 어떻게든 더 많이 시키면 결과물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효율적이지 않지. 북한만 보면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사람들 일 많이 시켜서 도대체 북한이 얻어간 게 뭐냐는 거야. 처음에야 좋았을 수도 있지. 자, 그리고 북한은 이 6.25 전쟁 이전까지는 사유재산을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이제 50년대를 지나가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급속하게 전환이 되는데 이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사유재산들을, 토지를 협동농장으로 모아버려. 그래서 보면은 1958년이 되면 농촌의 모든 땅들이, 모든 경작지가 협동농장, 국가에서 경영하는 협동농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토지를 사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국가서의 협동농장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사유재산은 존재하지 않아. 농지에서 봤을 때는 돈이야 갖고 있겠지만 국가가 경영하는 협동농장 땅이 다 넘어갔어. 그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거의 넘어갔다. 북한의 이 발표와 통계를 믿는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